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마금 대가를 지불케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34개 중범죄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의 유죄 판결을 받아 미국 사상 최초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주 후에 나올 선거 공판에서 16개월 내지 4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집행유예를 받을 것으로 보여 유권자들의 손에 그의 최후 운명이 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결국 미국 사상 최초로 형사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오욕의 역사를 썼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 저녁 뉴욕 맨하튼 형사법정에서 끝난 재판에서 입마금 대가를 지불케 한 후에 이를 숨기기 위해 회사 장부를 조작한 34가지 형사 중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판결받았습니다. Count 2, guilty. Count 3, guilty. Count 31, guilty. Count 32, guilty. Count 33, guilty. Count 34, guilty. 뉴욕 맨하튼 형사법정에서 12명의 배심원들은 34가지 중범죄 혐의 전체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범죄 혐의에 대한 증언과 증거, 양측의 변론을 들은 남성 7명, 여성 5명 등 뉴요커 12명의 배심원들은 심리에 돌입한 지 단 이틀 만에 비교적 일찍 만장일치 유죄 판결에 도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전야에 과거 성관계를 주장한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다니엘스에게 입마금 대가로 13만 달러를 지불케 하고 그의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에게 나중에 환급해 주려고 트럼프 회사의 회계장부를 조작한 34가지 형사 중범죄 혐의에서 모두 유죄를 판결받은 겁니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사상 최초로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유죄 판결까지 받은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듣고 법정에서 나와 이번 재판과 판결은 정치적 라이벌을 올가매기 위한 바이든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분노를 표시하고 11월 5일 대선에서 미국민들이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was a rigged, disgraceful trial. The real verdict is going to be November 5th by the people.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0여일 남은 11월 5일 대선 때까지 상당한 수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선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맨하튼 형사법정의 10층에 있는 보호관찰부서에서 잠재적 수감자 신상과 건강 상태 등을 점검받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유죄 판결 후 수주 후에 나올 판사의 선고에서는 16개월에서 4년형까지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77세 고령에 전과가 없고 대선에 출마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선 유세나 선거자금 모금 등 각주를 돌아다니려면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5일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선 위험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결정적인 타격을 맞지는 않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퀴니피액 대학의 최근 조사 결과 등록 유권자들의 62%는 유죄 판결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비해 15%는 더 투표하게 되는 반면에 21%는 덜 투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BC 방송의 조사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 16%는 재고할 것이라고 밝혔고 4%만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맨하튼 형사법정에서 34가지 형사범죄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지층 결집으로 11월 5일 대선에서 낙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민주당 지지에서 트럼프 지지로 가세했던 젊은 층과 비백인 지지자들이 이탈할 조짐을 보여 경합지들에서 패배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사상 최초로 형사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연 미국 유권자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아 11월 5일 대선에서 재당선되느냐 아니면 고배를 마시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한 판결은 11월 5일에 미국민들에 의해 내려질 것이라며 정치적인 기수와 유죄 판결과는 달리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But he's nevertheless the president, so we have to use his name. And this is done by Washington, and nobody's ever seen anything like it. 이에 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첫 언급을 통해 뉴요커 12명의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도 조작된 재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야말로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The jury reached a unanimous verdict. They found Donald Trump guilty on all 34 felony counts.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초박빙 접전이어서 속단하기 어렵지만 이번 유죄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런 결정타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이례적인 지지자들을 다시 상실할 위험 요소도 안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마가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트럼프 열렬 지지자들은 이번 유죄 판결로 더 결집하게 될 것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전에서는 전혀 타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캠페인 본부는 유죄 판결이 발표된 30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수시간 만에 3,480만 달러나 모금돼 1일 모금 기록을 깼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유죄 판결로 재당선에 반드시 필요한 이례적인 지지표를 다시 상실할 위험을 안고 있어 승리를 장담하지는 못할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개월 동안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 주된 이유는 예전에는 민주당 지지층, 바이든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인 젊은 층과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등 비백인 유권자들이 그를 지지한 덕분인데 이들이 이번 유죄 판결로 다시 흔들리고 빠져나갈 위험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마르케트 로스쿨의 조사 결과 등록 유권자들에서는 50% 동률을 기록했고 투표 의향 유권자들에서는 51대 49%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죄 판결에 대한 가상 지지율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3대 39로 역전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젊은 층 유권자들 중에 21%, 흑인들의 27%는 유죄 판결 시 더 이상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각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7대 경합지들에서 모두 앞서고 있으나 펜실베니아에서는 2.5, 미시건에서는 0.5, 위스콘신에서는 0.1포인트 차이로 사실상 동률 접전을 보이고 있어 이들의 작은 이탈만으로 역전당할 위험은 남아있는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7대 경합지들 중에 최대 표밭인 펜실베니아 19명, 미시건의 15명, 위스콘신의 10명 등 3곳만 이기면 선거인단의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 재선에 성공할 수 있다는 선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PC, 즉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4월에 2.7%에서 제자리한 것으로 발표돼 기준금리 인하가 더 늦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르면 9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거론돼 왔지만 물가 진정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11월이나 12월에 한 번 인하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물가 잡기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더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 지수 가운데 연준이 선호하는 PCE,
즉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4월에 전달보다 0.3%, 전년보다는 2.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방상무부가 31일 발표했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PCE, 즉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전달보다 0.2%, 전년보다는 2.8% 오른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이는 3월의 PCE나 코어 PCE와 같게 나온 것으로 미국의 물가가 PCE 지수로는 제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CE 물가는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와는 달리 미 전역에서 미국민 소비자들이 직접 지출한 물가를 집계하는 것이어서 연준이 이를 토대로 금리 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4월의 PCE 물가 지수는 연준의 물가 잡기, 물가 진정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동시에 고물가가 악화되지는 않고 있어 제자리 걸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4월 지수에서 미국민 개인 소득은 전달보다 0.3% 늘어난 데 비해 소비 지출은 0.2% 증가하는 데 그쳐 보기 드물게 번 돈보다 덜 쓰는 결과를 가져와 소비 위축, 저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3월에는 개인 소득이 0.5% 늘어난 데 비해 소비 지출은 0.7% 급증한 바 있어 미국민들이 번 돈보다 더 쓰고 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PCE 물가가 제자리함에 따라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더 오랫동안 동결할 수밖에 없어져 올해 금리 인하는 11월 5일 선거 이후로 더 늦춰질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수정 전망하고 있습니다. PCE 지수 발표 하루 전날인 30일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장은 물가가 진정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나 아직 너무 높은 편으로 연준 목표인 2%에 근접하고 있다는 충분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가 진정세가 확실하지 않으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연준 멤버들은 강조해왔습니다.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당초 금리 인하가 9월 18일에 시작될 가능성을 내다봐왔으나 대선 직후인 11월 7일이나 12월 18일에 한 번 단행될 가능성으로 늦춰잡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9월 18일 동결과 인하 가능성을 반반씩으로 내려잡은 대신 11월 7일에는 인하 47%로 동결, 31.5%보다 높게 잡고 있습니다. 12월 18일에는 첫 인하 38.6%, 두 번째 인하 34%로 올해 단 한 번의 인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미국 경제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올 1분기에 1.3%에 그쳐 전분기보다 절반 이하로 급속 냉각되며 경제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 올 1분기 성장률은 1차 발표 때 1.6%에서 2차에선 1.3%로 더 냉각된 것으로 하향 수정돼 자칫하면 물가도 못 잡고 제로 성장으로 추락하지는 않을까 우려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의 주요 지표 가운데 고용에 이어 소비 지출, 경제 성장률이 급속 냉각되자 희비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희소식은 고용과 소비 지출, 성장률 둔화 또는 냉각은 연준이 의도했던 것으로 물가 잡기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고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되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고물가 고금리는 지속되면서 실업률은 올라가고 일자리 증가폭은 급속 감소해 제로 성장,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후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올 1분기인 1월부터 3월까지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1차에서 1.6%였다가 2차에선 1.3%로 더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3.4% 성장해서 반토막 나서 충격을 준 바 있는데 30일 발표된 2차 수치에선 그보다 더 낮아진 것입니다.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1.3%에 그친 주된 이유는 전체의 68%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 지출이 전분기 3.3% 증가해서 이번에는 2%로 매우 저조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수출 증가율도 4분기 5.1%에서 1분기에는 1.6%로 급감했습니다. 연방과 주정부, 로컬 정부 등 정부 지출도 4분기에는 4.6%나 증가했었으나 올 1분기에는 1.3%로 급속 둔화됐습니다. 미국민 소비자들은 올 1분기에 소득은 1.5% 늘어난 반면 지출은 3.0% 늘려 번 돈보다 더 쓴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신용카드나 바이나우 페이 레이터 등 무이자 할부 플랜을 사용해 빚을 늘린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인들은 올 1분기에도 번 돈보다 2배나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나 1분기의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3.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인들의 개인 저축률은 3.8%에 그쳤습니다. 미국민 소비 지출이 지속되는 한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불경기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불경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을지 몰라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은행장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우려되는 최악의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3% 중후반의 고물가, 5%대 중반의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일자리 증가폭이 월 10만 개 이하로 급속 줄어들면서 실업률은 4% 이상으로 급등하고 성장은 제자리하거나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단순히 불경기보다 2중고, 3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나 레스토랑 체인점들, 대형 소매점들이 떠나간 고객들을 잡기 위해 $3나 $5 콤보 메뉴를 내놓는가 하면 이색적인 리미티드 타임 오퍼 상품들을 잇따라 출시하며 가격이나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매출 급감을 타개하려는 업계의 노력으로 소비자들은 반색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물가 진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선 그야말로 가격 인하 경쟁을 넘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맥도널드와 버거킹, 웬디스 등 패스트푸드점들, 월마트와 타겟 등 대형 소매점들의 가격 인하 경쟁에 스타벅스, 아이홉, 치폴레 등이 잇따라 뛰어들어 가격 인하를 통해 멀어진 고객들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가격 인하 전쟁, 생존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격 전쟁에 포문을 연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은 경쟁적으로 $3 내지 $5 콤보 메뉴를 내놓고 있습니다. 맥도널드는 맥치킨이나 맥더블 샌드위치에다가 치킨 너겟 4개, 감자 프라이스와 음료수까지 $5짜리 콤보 메뉴를 고객들에게 내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맥도널드는 $5 콤보 메뉴를 6월 25일부터 시작해 단 한 달간만 제공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경쟁업체인 버거킹은 5월 28일부터 즉각 $5 콤보 메뉴를 판매하기 시작해 수개월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버거킹은 3가지 중에 하나의 샌드위치에 치킨 너깃, 프라이스, 음료수까지 $5 콤보 메뉴를 지난 4월에 이어 5월 말에 재개하고 한 달이 아닌 수개월간 지속 제공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웬디스는 지난 21일부터 $3짜리 브렉퍼스트 아침 콤보 메뉴를 전격 출시했습니다. 웬디스는 베이컨이나 소시지 에그 치즈 머핀에다가 프라이스를 곁들여 $3에 제공하기 시작해 각각의 메뉴로 구입할 때보다 50% 파격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들의 가격 전쟁 못지않게 유명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체인점들은 LTO, 즉 리미티드 타임 오퍼 부류의 이색적인 신상품을 개발해 저가에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아이홉은 영화 이프에서 착안해 브루 랍스베리 팬케이크 4개에다가 바닐라 마우스를 얹은 LTO 상품을 연인들 또는 한 가족이 $12 29센트에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멕시칸 레스토랑 체인점인 치폴레는 불맛향을 느낄 수 있고 샐러드와 과카몰리까지 얹어주는 치킨 알 파스토를 내놓았습니다. 스타벅스는 스파이시 레모네이드를 출시했는데 스위시라는 달콤함과 매운맛을 섞은 새로운 맛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커피숍과 레스토랑 체인점들은 젊은 세대들의 국제적인 입맛을 고려해 한국과 니제르, 튀니지아, 에티오피아 등 각국의 고유한 맛을 많이 차용해 첨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KFC는 프라이드 치킨에 피자를 얹어주는 기발한 상품을 내놓았고 스타벅스는 커피에 올리브 오일을 타주는 올리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들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기발한 상품을 출시해 의도적으로 논쟁을 일으켜 매출을 급증시키는 전략도 불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민들이 체감 물가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주된 이유는 식료품과 렌트비 등이 1년 전에 비하면 1에서 3%대로 크게 진정됐지만 바이든 취임 이래 무려 20% 이상 급등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서민들이 거의 매일 사야 하는 식품이나 매달 내야 하는 렌트비 등이 너무 올라 있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물가 잡기 미흡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진정을 강조하고 있어도 미국민들은 체감 물가로 전혀 느끼지 못해 불안과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체감 물가로 당국의 물가 진정에 동감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1년 전과 비교한 물가 진정을 발표하고 있는 당국의 지표와 팬데믹 직전이나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래와 비교하는 체감 물가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악시오스가 29일 보도했습니다. 미국민들이 거의 매일 그로서리 스토어 등에서 사고 있는 식료품 가격은 4월에 전년보다 1.1% 오른 것으로 대폭 진정됐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1.1% 오른 데 그친 것이지만 쇠고기 등 품목별로는 그보다 훨씬 많이 인상돼 있는 수준입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2021년 1월에 비교하면 식료품 가격은 무려 20.8%나 폭등한 수준입니다. 외식 분야는 상황이 더욱 악화돼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외식비는 1년 전에 비하면 4.1% 오른 데 비해 바이든 취임 이래 22%나 급등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서민들은 거의 매일 사야 하는 식료품을 구입할 때마다 가격이 수년 전에 비해 급등해 있거나 양이 대폭 줄어든 상황을 체감하고 있어 당국의 물가 진정 발표를 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악시오스는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4,100만 가구에 달하는 세입자들의 렌트비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매달 초 렌트비를 내고 있는데 미국 내 평균 렌트비는 4월에 1년 전보다 3.6% 오른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비해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인데 그나마 최근 들어 렌트비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비는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대도시들의 렌트비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어 체감 렌트비가 매우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평균 렌트비도 매년 인상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바이든 취임 이래 아직도 21.6%나 급등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실제 렌트비 고통과는 거리가 매우 먼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대체로 현직 대통령의 취임 때와 비교해 물가가 어떻게 되고 살아가기가 나아졌는지 등을 놓고 평가하고 있어 현재의 상황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편리한 전자지갑 등이 급부상하며 인기를 끌면서 각종 사이버 보안과 해킹에 대한 논란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온라인 계정에 많이 쓰이지만 핀 넘버는 손안에 있는 기기나 ATM 혹은 전자지갑 등의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되는데요. 이때 의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턴화된 핀 넘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전문가들은 가급적이면 복잡한 번호를 사용해 1차적으로 해킹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네 자리 숫자를 조합해서 만드는 비밀번호는 총 10,000가지의 패턴을 만들 수 있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동일하고 간단한 조합을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원들이 온라인에서 유출된 340만 개의 핀을 분석한 결과 1, 2, 3, 4가 가장 인기 있었으며 특정 조합이 사용된 핀이 1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 2, 3, 4에 이어 1111, 0000, 1212, 777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온라인 데이터 유출에서 드러나 실제 사용되고 있는 비밀번호였는데 숫자 쌍을 사용하여 핀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트릭도 밝혀냈습니다. 3535 또는 8080 같은 숫자를 2배로 늘리는 겁니다. 515는 1004, 622000, 그리고 4444, 2222, 6969 같은 번호입니다. 데이터의 두 번째 패턴은 출생 연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19로 시작하는 핀 넘버가 많았으나 2000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도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20으로 시작하는 라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31까지 확장되어 사람들이 자신의 생일을 월과 일 혹은 일과 월 같은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기억하기 쉬운 핀은 잘못된 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핀 코드는 생년월일과 관련이 있어 쉽게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던 시절부터 수년, 수십 년 동안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핀 넘버를 가장 많이 쓰는 ATM 등의 기계들과 계정은 시도 횟수에 대한 제한이 있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쉽게 접근할 수 없지만 널리 쓰이는 패턴을 가진 계정은 해킹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의 시도로 시도 횟수 제한을 초과하기 전에 계좌가 열려버리는 겁니다. 핀 넘버가 6자리로 늘어남에 따라 1, 2, 3, 4, 5, 6 알파벳 암호로는 쿼티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패턴화되지 않은 핀 넘버를 주기적으로 바꿔 취약한 암호 체계를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올 들어 5월 말까지 1000개나 되는 토네이도와 폭풍우가 남부와 중서부를 중심으로 강타해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를 내고 있는데요. 이는 2011년 이래 10여 년 만에 최악의 토네이도 시즌을 기록한 겁니다. 미국에서 토네이도와 폭풍우에 강타당해 일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재민들이 속출하는가 하면 도시 전체가 사라진 듯한 비극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전후해 텍사스 휴스턴과 달라스 포트워스, 오클라호마, 아이오와, 켄터키 등의 초강력 토네이도 폭풍이 동시다발적으로 몰아쳐 상당 지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중 토네이도 폭풍과 폭염, 폭풍우 등 기상재해로 최소 25명 이상 목숨을 잃었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에는 메모리얼데이에 화씨 115도, 섭씨로 46도 이상 올라가는 폭염으로 5월 기온으로는 역대급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친 기상재해로 텍사스에서는 휴스턴 지역 30만 가구 등 100만 가구씩 단전의 고통을 자주 겪었습니다. 올 들어 5월 말까지 미국에 몰아친 토네이도 초강력 강풍은 근 1000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5월 26일까지 989개의 토네이도가 강타했는데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과 직후에도 지속됐기 때문에 1000개를 돌파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1700개의 토네이도가 몰아친 이래 13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것이라고 악시오스가 밝혔습니다. 2011년에는 5월 말까지 1700개, 한 해 전체로는 2300개의 토네이도가 몰아친 바 있습니다. 근년 중에서 올해와 비슷한 추세를 보였던 때는 팬데믹 직전인 2019년으로 5월 말까지 1000개, 한 해 전체로는 1700개의 토네이도가 몰아쳤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에도 1700개 이상의 토네이도들이 남부와 중서부를 중심으로 강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근년 들어 미국의 토네이도는 매년 줄어들거나 보합세를 보였다가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2019년 급등했다가 2020년에는 5월까지 800개, 한 해 전체 1,300개로 줄었고 2021년에는 5월까지 600개로 더 감소한 반면 한 해 전체로는 1,400개로 늘어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2022년에는 5월까지 800개로 다시 늘어났으나 한 해 전체로는 1,3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에는 5월 말까지 800개로 거의 같았고 한 해 전체는 조금 늘어난 1,400개의 토네이도가 덮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 동반 없이 어린 나이에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미성년 불법 입국자들로 미국의 주요 도시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텍사스 휴스턴에는 3만 2천 명, 로스앤젤레스에는 12,700명, 뉴욕시에는 11,000명,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도 수천 명씩 분산 수용되면서 보호시설, 교실과 교산안, 예산안 부족 등으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미국 국경을 넘어 밀물처럼 몰려오는 불법 입국자들은 국경 혼란에 그치지 않고 미국 내 주요 대도시들에 큰 부담을 지게 해 극심한 몸살을 앓게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악시오스가 연방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10년 동안 부모 동반 없이 나홀로 국경을 넘은 미성년 불법 입국자들만 해도 55만 명에 달했습니다. 성인 불법 입국자들과는 달리 나홀로 미성년 불법 입국자들은 즉시 추방할 수 없고 미국 내 대도시들로 보내져 임시보호시설에 거주하게 하며 공교육까지 시켜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약 10년간 나홀로 불법 입국 아동들을 받아들인 규모를 보면 텍사스 휴스턴이 3만 2천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12,700명을 받아들였으며 텍사스 달라스는 8,500명을 수용했습니다. 뉴욕시에는 이번 통계에서는 브루클린 5,800명, 브롱스 4,700명 등 만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지난해 여름에 뉴욕시에 몰려든 나홀로 미성년 불법 입국자들은 11,000명이나 한꺼번에 몰린 바 있어 훨씬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는 DC에 2,300명이 보내졌고 메릴랜드에선 하얏츠빌 5,000명, 실버스프링 3,700명, 볼티모어 3,300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버지니아에서는 알렉산드리아 2,800명, 매네서스 2,355명, 폴스터치 2,325명, 우드브리지 1,650명, 알링턴 1,100명, 애난데일 1,000명, 센터빌 700명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애틀란타는 4,000명, 시카고 3,800명, 마이애미 6,800명, 내시빌 4,700명 등 대도시들 곳곳으로 보내졌습니다. 부모 동반 없이 국경을 넘어 미국에 들어온 미성년 불법 입국자들을 수천 명, 수만 명씩 받아들인 각 대도시들은 연방보건복지부의 예산으로 마련한 임시보호시설에 이들을 거주케 하고 공립학교에 다니게 하는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임시보호시설은 물론 공립학교에서 교실난, 교사난, 예산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만 보더라도 뉴욕시에는 공립학교 학생들이 11,000명이나 급증하는 바람에 몸살을 앓기 시작했고 덴버는 2,000명, 시카고는 1,200명, 보스턴은 900명, 워싱턴 DC는 400명이나 이민 학생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공교육 위기를 겪은 바 있습니다.